제 이름으로 된 첫 건물을 샀을 땐 마냥 기분 좋았죠. 그런데 막상 내 건물이 생기고 나니까 책에는 절대 안 나오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공실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건물의 가격 상승폭이 낮기도 했어요. 또 월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됐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첫 건물을 사고 알게 된 3가지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의 목표 월세를 따박따박 매달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순수익 300만 원을 월세로 만드는 목표로 건물을 운영했는데 공실이 생기거나 예상보다 과도한 은행이자가 생기거나 생각보다 관리비가 과도하게 생기거나 하면 예상 수익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특히 처음 지방 건물에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분들, 이 영상 보시면 같은 실수는 안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지방은요, 경기를 많이 탑니다.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첫 투자 건물은 지방에서 매수했습니다. 입지 자체도 좋았고 제가 조사할 당시에 공실도 거의 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나름 수요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입주자를 분석해보면 지방의 수요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임차인, 지역 주민이라던가 사회초년생이라던가 이런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생 수요, 세 번째로는 회사에서 직원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이 중에서 세 번째, 직원용 수요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중소제조업체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회사가 통째로 몇 호실씩 빌려서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그 회사로 이제 취업하거나 이직한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자취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문제는 이 수요가 경기에 매우 민감하다는 겁니다. 회사의 수주가 들고 실적이 안 좋아지면 신규 채용도 줄어들고 그러면 바로 공실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실제로 제가 투자한 건물도 처음에는 엄청 빠르게 세입자 전원이 다 차고 공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나고 경기 흐름이 꺾이니까 회사에서 임차한 호실들이 계약 연장을 안 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또는 부동산의 계약 기간보다 먼저 나가는 중도 퇴실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꽤나 생겼습니다. 특히 건물에 8개 정도의 호실을 1개의 회사가 임차하고 있었는데 그거 한 번에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선 좀 막막하죠. 이건 진짜 겪어봐야 체감되는 리스크예요. 특히 회사가 임차인이면 월세도 기업 계좌에서 나오고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경기와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수요라는 걸 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 주변의 다른 수요들, 그러니까 대학교나 일반 수요가 충실한지 회사 산업단지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건 아닌지는 꼭 확인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에 임차 주는 게 안 좋은 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의 특성상 경기를 많이 타니까 대학생 수요와 일반 주민들의 수요가 같이 있다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역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 동네는 직원용으로 많이 쓰이나요? 회사 수요 말고 일반 원룸 세입자도 꾸준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꼭 던집니다. 수요는 항상 구성 비율을 봐야 되고요. 어느 하나에만 몰린 곳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지방 다가구의 자산 가치 상승폭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지방 다가구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월세 수익률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대비 건물 가격은 낮은데 받는 월세는 비슷한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투입한 내 현금 대비 수익률이 20%, 25%, 심지어는 30%가 넘는 건물들도 보입니다. 수익률이 30%면 대충 3년 좀 넘으면 원금 회수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수익률을 보면 두 눈 뒤집어지죠. 저도 그랬어요. 이런 물건 봤을 때 수요도 충분하다고 분석되면 아무리 멀어도 바로 임장 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당시에 간과했던 건 자산 가치 상승의 한계였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꽤나 많이 오르죠.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건물을 유지만 해도 건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래 들고 있으면 언젠간 오른다라는 말이 통해요. 반면 지방은 조금 다릅니다. 월세 수익률은 엄청 높거든요. 근데 땅값이 오르는 폭이 상대적으로 꽤 낮아요. 또는 꽤 정체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건물을 5년을 들고 있어도 시세가 조금 오르거나 운이 진짜 나쁘면 안 오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투자하면 나중에 추구 전략을 짜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초기에는 높은 월세 수익률로 만족하다가도 막상 팔려고 보니까 시세 차익이 많이 없을 수 있고요. 팔고 난 후에는 그 돈으로 또 재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팔고 난 다음에 이익이 많지 않다면 그 다음 투자에 돈이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처음에 내가 매수할 때 애매한 가격으로 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다가구를 살 때는 아예 전략을 이렇게 세웁니다. 엄청 싸게 사서 조금 싸게 판다. 즉
보유하면서 월세 수익을 극대화하고 현금 흐름을 다 뽑아 먹으면서 마지막에는 일정 부분의 시세 차익을 좀 가져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엄청 저평가된 매물을 고르고 공시를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다음 투자를 이어갑니다. 이 전략은 반드시 출구 전략이 명확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의 시세가 9억인데 내가 5억 정도에 매수해서 몇 년간 월세 받고 나중에 급매로 8억에 던져도 나는 이익이 남잖아요. 이런 구조여야만 돼요. 장기 보유하면서 그냥 쉽게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분이라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더 맞습니다. 다만 투자금은 훨씬 더 많이 들겠죠. 반대로 나는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월세로 매달 강력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지방 다가구가 더 맞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처음 건물 살 때 관리비라고 하면 공용 부분 청소나 간단한 수리 비용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건물 공용 부인 계단 청소도 건물주분들이 근처 살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진짜 맡기더라도 얼마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건물이 좀 큰 건물을 사거나 구조가 좀 복잡한 건물을 사면 고정비가 추가로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점검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간 계약을 해야 되고 매달 고정비가 생깁니다. 전기 안전관리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매달 고정비가 생겨요. 연간 계약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월 유지비가 있고요. 엘리베이터 업체 선임해가지고 관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료도요. 각 호실마다 수도 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한 달에 건물 전체에서 15에서 20만 원 정도 통상 나가더라고요. 물론 건물의 호실수가 몇 개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제 경험상은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세입자한테 관리비로 청구하면 되지.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동네에 보통 7평 정도 되는 원룸의 월세가 45만 원이고 관리비는 따로 없는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보자고요. 세입자는 부동산이 소개해주는 7평에 45만 원짜리 건물을 여러 개 소개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을 갔더니 갑자기 똑같이 7평인데 이 건물 자체가 좀 크고 구조가 복잡하니까 월세는 똑같이 45만 원 내고 거기에 관리비를 3만 원 정도 세입자인 나한테 추가로 내라고 한다고 해보죠. 그럼 그 건물에 임차 계약을 내가 할까요? 건물이 큰 건 건물주 사정이고 임차인은 비슷한 인테리어에 비슷한 호실 사이즈라면 월 3만 원 더 싼 집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동네에 통용되는 가격이 보통 있고요. 실제로 그 이상의 월세나 관리비를 받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내 건물의 유지 비용과 받을 수 있는 월세 플러스 관리비를 미리 잘 계산해 봐야 돼요. 내가 건물을 사기 전에 미리 잘 계산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용은 무조건 나가는 고정비가 되기 때문이죠. 특히 공실이 생기면 이게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공실이 없이 입주자가 다 찼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2-3개 호실만 공실이 나게 되면 고정비 부담이 확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빼먹게 되면 생각보다 건물 운영하는데 얼마 안 남네?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 예상보다 얼마 안 남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투자할 때 항상 이 건물은 월세 얼마 받고 고정비는 얼마 나갈 거고 공실 예상은 어느 정도 하면 최종적으로 나한테 얼마 남겠구나라는 거를 엑셀로 정리해서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도 이 세 가지 처음엔 진짜 몰랐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에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막상 건물을 사고 나서야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처음 투자할 땐 진짜 순진했구나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초보자들이 건물 살 때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한 거를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지방의 임차 수요는 경기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구조를 꼭 파악해보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수요가 복합적으로 있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대 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수익 구조를 짜서 월세를 굉장히 많이 매달 받아내고 그리고 처음에 살 때 많이 싸게 사서 조금 싸게 팔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관리비 구조를 물건을 사기 전에 미리미리 정확하게 파악하자. 고정비 한번 잘못 계산하면 나중에 내 수익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첫 건물부터 훨씬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은 수익들을 가져갔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싸게 사야 여러분들의 목표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투자하기 전에 경험자가 이야기해주는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많은 노하우들을 알고 싶다면 제 채널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에 저의 영상이 아주 쉽게 노출될 겁니다. 저의 많은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나눠드릴게요. 우리 함께 천천히 성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